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3개월 동안 경영조직론을 함께 공부할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인사관리 시간에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경영조직론 역시 경영학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비슷한 맥락으로 공부를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좀 취하시고 아닌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 강사 소개는 아마 인사관리 시간에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게 되면 30기 노무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10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거의 강의를 9년, 10년을 하게 되면서 많이 축적된 노하우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환별 강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4번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딘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저희는 지금 9월 달이고 영순환 기초 개념 강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기초, 개념 강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앞으로 여러 번 강조를 할 겁니다. 특히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굉장히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서술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소설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이 비빔밥을 이제 풀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소리가 네, 그래서 그죠? 뭔가 징징징징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예. 네. 괜찮아요? 아, 그러면 그냥 할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파동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3개월 동안 경영조직론을 같이 공부할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노무관리에서 이제 이미 수업을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겹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강사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노무관리론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20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합격하시게 되면 30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의 10년 동안 이제 제가 계속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을 해왔는데 그만큼 많은 지식과 노하우와 전문성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순환별 강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미 이제 설명회 그리고 인사노무관리론 설명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듯이 2차 시험 합격을 위해선 4번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는 9월 달에 영순환 강의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고 기본, 기초, 개념 강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개념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법이나 행정쟁송 같은 경우에는 법전이 주어지죠. 그래서 개념에 있어서 소설을 쓸 확률은 낮습니다. 그런데 인사노무관리론이나 아니면 이제 경영조직론에서 제가 답안지를 직접 채점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소설을 쓰세요. 그래서 계속 길어지죠. 다시 말해, 그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즉,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소설이기 때문에 계속 부연 설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영순한 때 잡으셔야 되는 것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경영조직 이론이 학자의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념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2차 쓰기 시험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특히 근거, 어떤 학자가 얘기를 했었던 그 키워드, 핵심적인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답안지를 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말반, 평일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지금 저희는 주말반이죠. 그래서 주말반 교과서가 이렇게 2개로 구성이 됩니다. 경영조직론은 사실 이제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시조직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행동 그리고 2 이상의 개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팀이나 집단을 구성하게 될 때 공부하는 이 조직행동 연구가 있는 것이고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나아가서 조직 구조는 어떠한지 이론은 어떠한지 조직 구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조직 이론과 설계 이렇게 2가지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만 구매해서 공부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시면 반쪽짜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책을 이제 사는 데는 돈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책값 아끼시다가 연봉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은 되도록이면 구매를 하시되 지금 이제 아마 몇몇 분들은 소식이 좀 빠르셔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지금 조직행동 연구는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로 이제 당분간은 개정 예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론과 설계라고 하는 이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가 원래는 이제 개정을 할 거다, 대대적으로 개정할 거다 이런 예정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근데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순차적으로 아마 다음 주부터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특히 이 책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12판을 사야 되느냐, 13판을 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일 아직 사지 않으셨다면 좀 기다리셨다가 13판을 사시고 나는 미리 읽어보려고 이미 구매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13판과 제가 이제 한번 그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 챕터 정도 특히 이제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제가 다 비교를 샅샅이 한 다음에 추가된 부분 그리고 보강된 부분 이런 것들은 프린트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지고 계시면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 특히 이제 13판인 경우에는 그걸로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조직 그리고 거시조직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어떤 분들이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은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2가지예요. 자, 첫 번째 나는 경영학과도 아니고 조직생활 경험도 없어서 사실 이해도가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편이다 라고 하는 이제 초심자인 경우에는 교수님 교과서로 상세하게 이제 예시를 우리가 훑어가면서 설명을 듣는 게 좋고 2번째로 초시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유예생이나 혼동차생인 경우에는 좀 더 나는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어떤 답안을 풍성하게 작성을 하고 싶은데 좀 문장력도 부족하고 내가 공부한 지식이 일천하다 보니 좀 부족하다. 지식의 원천 재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교수님 교과서를 이제 읽어보면서 다양한 재료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요약서나 이제 나중에 목차 키워드라고 하는 단권화된 짧은 교재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얇은 교재, 짧은 문장만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교수님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이제 문장을 다시 한번 반출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입체적인 답안을 원한다. 이런 분들도 이게 이제 초심자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과서를 잘 활용하셔서 요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거는 참 답안지 써먹을 만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추려내셔서 그것을 단권화된 교재에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판은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13판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저에게 이제 그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눠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한번 펼쳐보시면 항상 이제 여러분들 책상에는 강의 계획서 그리고 일정표 이런 것들 잘 붙여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론도 지금 우리가 진도가 어딘지 경영조직도 어딘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 자, 강의 계획서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일정 회차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도 이제 연기 때 아마 허걱허걱 하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 가르칠 내용이 많은데 12회차로 대학교에서 거의 2, 3년, 거의 2년을 배우는 과정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림동에 있는 많은 강사님들이 거의 랩하듯이 다다다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좀 더 리마인드하고 다양한 논문이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14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반추하고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예습을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실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말씀드리면 6시 45분부터 직전 회차 쪽지 시험을 봐요. 그런데 오늘은 1회차이기 때문에 쪽지 시험 보지 않고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시험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10분 정도 시험을 보고 15분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텐데 진도를 나가면서 휴식 시간 2번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계속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제 정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없는 이상 제가 동영상을 미리미리 좀 찍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시간을 잘 이제 보시고 똑같이 스케줄을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 오늘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같이 보시되 아마 인사노무관리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또 저 이야기구나. 벌써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기보다는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인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 이거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은 정보를 알아야 돼요. 정보와 지식이 축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응용이고 그 다음이 창의성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경영조직 시험에서 다행히도 창의적인 답안은 요구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물론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 논거는 이렇다. 근거는 이렇다. 이게 가능합니다. 창의적인 답안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경영조직은 기업의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증 연구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학자가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나타났다. 사실 이걸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에이션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는 이제 어느 정도 지식 축적만으로도 풀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게 응용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겁니다. 3번 한번 보시면 알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느낌은 다르다라고 해서 요즘에 뭐 많은 유튜버 그리고 이제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메타인지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특히 경영조직이 그렇습니다.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리학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인 부분, 인류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아, 맞아. 아, 그랬었지. 내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 점장이 맞아. 그랬어서 이게 다 이해는 되지만 막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입도 뻥끗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알고 있는 느낌을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백지복습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아, 좋은 공부였다가 아니라 책을 덮은 다음에 내가 그 개념을 좀 알고 있는지 떠듬떠듬이라도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공부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우선은 이제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독 같은 경우에는 예습은 그냥 소설책처럼 이런 게 있구나 스르르 이렇게 이제 느낌만 느끼고 오시면 되고, 본 강의 때 제가 이제 시각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구성을 해서 드려요. 그 이유가 사람이 너무 글만 보면 글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업무 로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사진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억한다면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제가 시각 자료뿐만 아니라 술술 넘어갈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왔으니까 이거를 활용하셔서 정독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굉장히 집중하셔가지고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조직 역시 복습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영순한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개념입니다, 개념. 제가 이제 내년에 그 답안지를 채점을 할 텐데 말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우선 개념이 안 되죠. 그러면 스스로도 자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밀리고 계속 이제 자신 없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개념 자체를 깔끔하게 쓰는 경우에는 우선 자신감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개념을 우선은 탄탄하게 정독, 복습을 꼭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메타인지 얘기 드렸었잖아요. 책을 덮고 우선은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오늘 태도를 공부했다. 태도가 뭔지 알고 있나? 이거를 한번 써보세요. 드문드문 목차 또는 키워드를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컴퓨터의 폴더로 정리하듯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서, 즉 미시 조직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잘 거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영순환의 최종 산출물은 개념, 그리고 이해,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뭐냐면 인사노무관리랑 경영조직을 제가 단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인사노무관리는 우선은 거시적인 맥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선은 확보를 해서 투자도 하고, 지금 일 잘하고 있는지, 잠재력이 있는지 평가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주고, 계속 잘 보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련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체를 유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제 많은 그 하나의 변수를 이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가치관, 태도, 동기부여, 지각,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것을 이제 경영조직은 벽돌 깨부수듯이 하나씩 그냥 격파한다. 미적으로 하나씩 공부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전체를 반드시 아울러서 유기적으로 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 이제 연계가 된 부분,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일렬로 줄 세우기, 이거는 필요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사는 유기적으로, 경조는 미시적으로 벽돌 깨기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조직 공부의 핵심. 이거는 이제 인사노무관리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결국 반복이에요. 반복이고 살붙이기입니다. 살붙이기.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예시를 들었냐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개념이 특정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은 어떤 것이 있냐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호, 불호의 선유 경향, 이거를 우리가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대로 우리가 다 암기하고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선유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태도의 위치를 미리 마음에 지레 짐작해서 이제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든지 아니면 싫어하든지 내 마음의 위치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선유 경향이구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경향을 얘기한다. 호, 불호의 경향. 요렇게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살붙이기는 뭐라고요? 대상이 있구나.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선유 경향, 호, 불호의 경향. 이런 식으로 살을 계속 붙여 나가시되 그래서 이제 나선형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단초 몇 개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살을 붙여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계속 그 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졸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많은 뭐 학문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이제 졸리실 수는 있는데 수업 시간에 어떤 학자가 아니면 어떤 이론이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누가 페스팅거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밀튼 로키치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학자의 어떤 주장 내용이 이제 메인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제 매년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해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거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교수님 맘대로 내는 게 아니라 선행 연구,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내용을 나선형으로 살 붙여가듯이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핸드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에 지금 그 친구로 그 등록된 분들이 2,000명이에요. 2,000명인데 2,000명이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지금 전에 핸드폰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새 핸드폰을 제가 마련을 했으니까 이 번호 3544-8110 이 번호로 이제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훨씬 더 제가 PC 카톡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여러 개일 때는 모아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자체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쪽으로 포커스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실증 연구 이런 데 안 하다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반대일 것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꼭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질문을 보면은 수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고민 없이 질문한 것인지가 보이는데 고민을 해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훨씬 본인에게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빠르게 이제 넘어가고 경영조직이 어떤 과목이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앞으로 칠판에 이렇게 세모난 모형을 그리는 거는 기업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경영조직에서 뭘 배우느냐? 우리 책에 조직, 행동, 연구 이 책에 이제 목차를 한번 펼쳐보세요. 목차를 한번 펼쳐보시면 처음에 1부가 이제 개요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개요 파트에 조직은 무엇인지, 경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어떻게 되죠? organizat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얼가농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가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도구입니다. 도구, 기계, 수단 이런 것들을 organon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수단, 기계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직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경영, 매니지먼트의 이 어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설들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홀스 라이딩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스 라이딩이 뭐죠? 말타기죠, 말타기. 그러니까 말타기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 다룬다는 거예요. 뭘? 말을 잘 다룬다는 게 아니라 자원을 잘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원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정보 자원, 회계 자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무 자원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을 홀스 라이딩처럼 잘 쉽게 주무르고 다루고 정리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통해서 이제 홀스 라이딩 잘 다루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 특히 뭐 사람, 인적 자원을 잘 다루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배우는 실익이 뭐가 있냐면 공부를 하다 보시면은 심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다 이렇게 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학원에서 어떤 스터디 그룹 또는 이제 나중에 사회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회사 또는 어떤 팀에 속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걸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격 때문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잘못 뭔가 지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어떤 조직 내 조직 정치 때문에 알력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파악, 사람의 행동에 대한 파악이 쉬워지고 결국은 관리자로서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유용성을 주는 학문이 경영조직입니다. 경영조직이라고 하는 이 학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경영조직론을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통상 조직행동론 그리고 조직이론 그리고 조직 설계론 또는 전략 경영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경영 조직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리자가 됐을 때 사람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 3, 4부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죠. 2, 3, 4부는 이제 분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성격, 가치관, 태도, 동기부여, 학습,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2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차원에 대한 연구를 보기도 하고 자, 2명 이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멤버임을 인식하고 뭔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을 조정하기도 하고 의사결정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는 게 바로 집단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이 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개인 한 명, 그다음에 2명 이상. 자, 그러면 조직 연구는 뭐죠? 훨씬 더 많은 사람, 많은 팀들을 대상으로 조직이 왜 그렇게 이제 탄생하게 됐고 팀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지 메커니즘을 따지는 게 바로 조직 차원의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는 것처럼 결국 조직의 유효성, 자, 유효성이라고 하는 거 인사노무관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뭐죠? 성과입니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개인, 집단, 조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부는 개괄 그리고 점점 미시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맛보기로 이제 티저 영상처럼 여러분들한테 몇 개 이렇게 변수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변수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개인 한 명에 대한 연구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뭐 지각, 감정, 태도, 성격, 가치관, 능력, 동기부여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한다거나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 꼭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명 중에 1명 이상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죠? 쟤 왜 저래?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래? 김대리 왜 저래? 이 부장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죠? 성격이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한 개인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잘못 지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현실 세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지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지, 또한 현재 그 사람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지. 그래서 감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변수예요. 지금 감정이 좋았다가 나중에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동성이 큰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한 그 경향을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 능력치에 대한 그 관심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능력은 타고 태어날까? 아니면 후천적으로도 이게 개발이 될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조직의 관리자의 입장에서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만약 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본다면 채용을 잘해야 되겠죠. 선발 자체를 굉장히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가 된다면 후천적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면 적정한 인재를 뽑아서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성격.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본 것 중에 MBTI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어디서 들었었는데 요즘에 메뉴판에 MBTI에 따른 뭐 커피 추천,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어떤 양식으로 이제 양태로 행동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실 핵심적인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파트에서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는 정말 유수의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해오고 있고, 그 연구에 정말 스펙트럼도 이제 대단하지만 그 깊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해야 이제 계속 뭔가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건 이제 계속 모든 관리자뿐만 아니라 실무자 그리고 교수님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믿음 체계,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개인 파트입니다. 요런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벽돌 부시기처럼 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집단 차원입니다. 집단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2명 이상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어떠한 메커니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2명 이상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해관계의 대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아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2사람 이상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감정, 의견 이런 것들 교류해야 되겠죠. 그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2 이상의 어떤 팀이나 집단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들 간의 권력관계, 힘의 배분 관계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결국은 의존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자, 뿐만 아니라, 자, 집단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이제 공부하시다가 보면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그래서, 동기부여 드디어 이제 넘었다. 그런데 쭉 이제 잔잔한 이런 것들 공부하시다가 또 한 번 이제 고비가 옵니다. 그게 이제 리더십이다.
자, 리더십은 결국 직속 상사 또는 그 집단의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당한 난이도가 있는 과업을 통해서 계속 열정을 계속 투여하면서 이끌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간 관리자 그리고 조직 상층부에 있는 경우에 필요한 게 특히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집단 차원에서 공부하게 될 거다. 재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부입니다. 4부에서는 이제 조직 차원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 생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대규모 기업,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본 대규모 기업이 뭐가 있냐면 LG, 삼성, 현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왜 지금 그러한 형태로 계열사를 가지고 있게 됐는지 이러한 형성 과정과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떠한 이론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어본 적 있는 관료제론이라든지 상황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 분류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중시되는 게 문화와 혁신이에요. 그래서 자, 문화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여러 조직의 구성원들의 성격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나 신념의 집합체다. 자, 현대맨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스테레오 타이핑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된다. 뭐 실패는 없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든지 벽을 쓰러뜨리면 다리가 된다. 무조건 하면 돼. 막 이런 게 있듯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건 좀 말랑말랑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공식 시스템이나 구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공유된 분위기, 신념, 성격의 총 집합체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해에 이제 기출이 된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 그래서 이미 이제 대규모 기업들이 있는데 대규모 기업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경로 의존적인 관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한데 자, 혁신 측면에서 양손잡이 조직이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실행력도 갖춰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탐색과 탐험도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변화, 혁신, 창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직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공부하게 되죠. 이거 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되 요소별로 학자들의 주장, 내용,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 번에 장표로 제가 정리해 본 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에 다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구성원 1명, 그 다음에 2명 이상,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다수의 인원. 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자, 개인 수준, 집단 수준을 우리가 합해서 이제 미시 조직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조직 수준을 우리가 거시 조직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경영 조직론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과학활동 연구처럼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데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학문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과학활동으로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 설명 예측, 통제 변화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어떠한 현상을 묘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떤 개인이 왜 그러한 지금 양태를 보이는지 또는 2명 이상이 왜 그런지 그리고 조직 수준에 있어서는 어떠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술활동입니다. 기술활동. 여러분들 이제 영문으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는 형용하거나 묘사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지금 한번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기술을 해보는 겁니다.
이 상황 판단을 좀 해본다는 것이죠. 자, 이에 해당되는 이제 변수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개인 수준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사람들이 이질적이고 다 개인차가 존재하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현실 세계와 그 지각 체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인식 체계가 다르더라. 만약 현실 세계가 100이라고 하더라도 100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팀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구분을 이제 우리가 묘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조직 수준에 있어서는 우선 조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이제 선대 학자들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은 바로 담백하게 그냥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조직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이해와 설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조직 구조와 이제 특히 개인 수준, 집단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개인 수준에 있어서는 한 집 안에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성.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받아들이는 현실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를 추구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많다면 나름대로의 이제 팀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근데 조직 구조의 이해와 설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집의 모양과 형태는 어떠하며 화장실 위치는 어디에 있고 안방은 어디에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서로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한지 그리고 그들 간의 이제 밀접도, 접촉도, 친밀도 이런 것들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게 구조의 이해와 설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이 이제 알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이제 묘사하는 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성원들의 성격의 집합체, 신념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정신 부분에 대한 문화, 그리고 윤리,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CSR, 이런 부분을 담백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설명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설명 예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우선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원인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변수들이 대표적으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그래서 뭐 성격이 이상해서 아니면 자 태도가 지금 뭔가 싫어하는 어떤 선유 경향이 있어서 또는 동기부여 수준이 낮아서 그래서 성과가 낮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갈등의 상황이 지금 많아서 또는 협상 기술이 부족해서 또는 인파워먼트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만 조직 수준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공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 이제 통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통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는 현상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봤는데 만일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체인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영구적인 어떤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훈련, 경험 이런 것들을 주는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상사가 좀 더 이제 강하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끈다거나 또는 변화와 개발을 통해서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을 추구한다거나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 조직을 완전하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걸 막 한 번에 다 일렬로 정렬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변수가 이거는 지금 설명하는 거구나.
자, 이거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거구나. 자, 이거는 뭔가 지금 상태가 불만족스러웠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1장의 조직행동의 기초, 요거 이제 바로 진도를 들어갈 텐데, 사실 조직행동의 기초는 정말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뭘로 이제 비유를 좀 드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의 정석 세대가 아닌가요? 저는 이제 정석 세대인데, 수학의 정석 공부하면 어떻죠? 집합만 그냥 시커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수 로그 이런 거는 손도 안 대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계속 새카맣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요 1부는 그냥 개괄이구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부담 없이 들으시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부분까지 살짝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저희 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책을 펼쳐보시면서 이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차를 넘어서서 5페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5페이지 한번 펼쳐보시면, 자, 경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 이 옆에 넘버링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넘버링 하면서 이게 동등한 레벨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자, 결국 경영은 뭐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자, 이거 인사노무관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제가 인사노무관리에서 뭐 가르쳤었죠? 결국 경영활동에 필요한 게 있더라. 그게 이제 3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M에는 뭐가 있었죠? 우선은 머니, 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 머터리얼, 그쵸? 물자, 재료 필요하고, 세 번째가 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근데 그 인적 자원은 뭐? 히든 밸류다. 숨은 가치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활동에 필수적이다 라고 설명을 했듯이 동일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노무관리 그리고 경영조직 처음에 시작하는 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적 자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직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선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어떤 조직 또는 어떤 팀 어딘가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는 건 우선 뭐죠? 가장 근본적으로 의식주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소속의 욕구도 사람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스터디하면서 밥터디 무슨 스터디 이런 거 하는 게 뭐죠? 자꾸 교류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고립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내 의견도 나누고 싶고 어딘가 그 울타리 안에 소속되고자 하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의 욕구, 사회적 욕구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그 위계 조직에서 하이라키를 거쳐서 본인이 뭔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뭐 느끼게 되죠? 인정감 이런 거 느끼게 되고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성장 이런 거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뭐죠? 조직 생활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자아 실현뿐만 아니라 이제 만족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자,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조직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것은 1943년에 매슬로우가 얘기를 했었던 욕구 계층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차 욕구부터 고차 욕구까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경제적 안정, 이게 저차 욕구죠. 그리고 결국은 자아 실현을 하면서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는 거, 이게 고차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동기부여 공부를 하면서 매슬로우가 1943년에 이제 주장을 했었던 저차 욕구부터 그 하이라키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은 누구나 5가지 욕구를 타고 태어나는데 그러한 욕구들을 뭘 통해서 조직 생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 행동론의 세 차원 이렇게 나와 있죠. 조직 행동론의 세 차원 뭘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었는데 개인, 집단,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건축 공사를 할 때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듯이 우선은 우리가 개인부터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시적으로 조직부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 맥락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인부터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표, 관역처럼 개인 수준의 변수, 아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이 그렇다면 그러한 변수들을 기반으로 갈등이나 권력 관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 집단 수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으로 조직 수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행동론의 특징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직 행동론은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서로 인접해 있어요. 서로 이제 학문들을 여러 가지를 끌어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학문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선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와 행동 간의 그 과정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심리학적으로 지금 저런 상태이기 때문이야. 우선 개인 변수는 특히 심리학이 기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학도 이제 여기에 접목이 될 수 있는데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행동하는 그 양태를 밝히는 학문이 사회학입니다.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행동과 집단의 행동을 설명을 해주기도 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학도 있습니다. 정치.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이 되냐면 두 사람 이상의 팀 또는 조직이 형성이 될 때 그들 간의 힘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누가 자원을 획득했고 어떻게 배분하고 그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학의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학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집단 조직 2명 이상이 있을 때 자원을 획득하고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 협상하는 과정, 그걸 해결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치학도 여기에 기반이 되어 있다. 아주 정말 거시적으로 더 크게 본다면 인류학까지도 여기에 기반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은 결국 뭐죠? 인간 행동에 대한 모든 바운더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경계가 없이 인간 행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다뤄보는 것. 이게 인류학이다. 그래서 다른 학문들과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 뿐만 아니라 자, 상황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개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죠. 직무 만족을 하면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인정감 이런 것들 이제 다 느낍니다. 직무 만족을 느꼈을 때 성과가 높아진다. 생산성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가설 내지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맞을 수는 있어요. 맞을 수는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지각세계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론적인 맥락을 우리가 고려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공부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인사노무관리 이론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요거 하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테마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것인데 시스테마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 가지 하위 구성 요소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합이 되어 있다. 요거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하위 구성 요소들로 결합된 전체,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자, 그렇다면 시스템적 관점으로 조직 행동론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결국은 전체를 보자는 겁니다. 전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미시적, 국소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물론 상호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전체를 봐야 된다고요. 근데 물론 그 전체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하위 구성 요소들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전제하에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조직행동론은 이제 전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의 관리 방식. 자, 이건 이제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창의성이 중시되고 있대요. 자, 창의성.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이급 변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라기보다는 뭔가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굉장히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로 이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제조업은 뭐죠? 원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이제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 한 대를 팔면은 최종 순수 마진이 1%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4천만 원짜리 차면은 40만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완성차, 제조차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조업보다는 뭔가 창의성이 있는 독특한 뭔가.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알고 있죠? 아이폰 같은 것들. 그런 거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창의성이 중시된다. 그래서 요런 트렌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계 조직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자, 윗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그 밑에서 아니요? 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겠죠. 그렇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 혼자 아니요 라고 하면 잘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뭐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냐면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지금 시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문화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삼성에 강의를 가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무조건 이제 직급 이런 거 없이 과장, 부장 이런 것을 붙이지 않고 프로라고 붙여요. 김프로, 이프로, 박프로, 최프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급 체계를 모른다면 좀 더 이제 자유롭게 의논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뭐님, CJ 같은 경우에는 뭐뭐님이라고 부릅니다. 김유미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김매, 이매, 매니저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가 아직은 위계 서열에 따라서 경직되어 있는 이러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윤리 경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13판의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에도 보강이 된 부분이 이겁니다. 윤리 경영은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원에 있었을 때 그 교수님들이 채용되는 TO가 있어요. TO가 있는데 뭐 전략 경영 교수님도 필요하고 마케팅도 필요하고 인사조직 분야도 필요한데 최근에 반드시 모든 경영대학원에서 있어야 되는 전공 그 계열이 바로 윤리경영 파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윤리경영을 전공한 미국에서 뭐 아니면 외국에서 이제 다른 여타 외국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부분을 전공한 박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나름의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2001년도에 엔론 사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 부정 사건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조직이 소비자들에게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나름의 이제 어떤 참신성뿐만 아니라
뭐냐, 윤리적인 어떤 신념과 철학, 가치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사실 윤리 경영은 우리가 나중에 조직 문화 파트에서도 배우지만 리더십 중에 진정성 리더십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진정성 리더십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리더십인데, 뭐야 그게 리더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너가 누구냐면 조직의 상층부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상층부가 조직의 실무진들한테 지시, 명령, 통제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정말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 리더십도 사실은 2000년대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됐는데 그 이유가 윤리 경영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상층부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솔선수범해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스마트워크 이것도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건 인사관리에서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 스마트워크가 뜨게 된 이유 자체가 특히 모든 사람이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할 때 모두 획일화된 관리에 의해서 성과가 극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시간도 스스로가 이제 재량권을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때 훨씬 더 성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스마트워크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도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다양성 관리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었죠? 개인차. 를 말을 하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성을 얘기를 합니다. 헤테로제니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획일적인 관리보다는 다양성, 개인차를 존중하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목차 외울 필요 전혀 없고 지금 트렌드가 이렇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영학의 주요 전공과 조직행동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지만 결국 우리 시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목만 제가 여기 해놨어요. 자, 조직행동론 있습니다. 조직행동론 은 대학교에서 통상 2학년 1학기 때 배워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아까 뭐라고요? 개인 수준, 집단 수준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 배웁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경영학과 출신이라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오히려 회사 생활을 해본 분들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 김 부장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직행동론, 조직이론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4학년 정도 또는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고 인적자원관리론은 통상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인사관리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실제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사관계론 사실 노사관계론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노동법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는 분야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특히 조직행동론에서는 지금 요 상위에 있는 두 가지 조직행동론과 조직이론은 이론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연구했다.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자 뒤에 있는 이 인적자원관리론 그리고 노사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조리 적용을 해볼 수 있을지를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변수 하나만 좀 공부를 하고 쉬도록 합시다. 개인 차원 연구 이제 2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2부 한번 펼쳐보시면 자, 2장에 이제 능력, 태도, 가치관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금 훑고 지나가고 있는지를 제가 오른쪽 상단에다 이렇게 표시를 할 테니까 이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제가 요거 말씀드려요. 인사관리와 동일하게 먼저 매핑을 좀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자 능력, 태도, 가치관 다 개인을 뭔가 설명하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일률적으로 나열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많은 학자들이 그나마 정리를 좀 해본 게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성격, 가치관, 태도, 기분, 감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속성이 있느냐, 즉 지속성이 높냐 아니면은 낮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변동성을 얘기를 합니다. 변동성, 즉 고정성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은 굉장히 고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예요. 즉 변동성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고정성은 높아요. 그래서 자,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타고 태어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정적이고 지속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부부싸움 같은 것들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 내가 그 오빠 성격을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쉽사리 안 돼 라고 할 때 누가 무슨 얘기하죠?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래 라고 얘기하죠. 그게 성격이에요, 성격. 성격은 고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즉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어떤 특정한 물건,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지금 느낌인 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고 지속성은 낮아요. 지금 감정이 이제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위치한 게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통상 분류를 하는데 여기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능력, 태도, 가치관 중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 태도는 중립. 자, 그 다음에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격과 가치관은 굉장히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변수 중에 하나인데,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자, 능력이 만일 고정성이 높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절대 개발이 안 된다가 아니라 개발이 될 수는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은 슬프게도 이제 여기에 그 매핑은 안 해놨지만 많은 학자들이 능력은 그래도 고정적인 변수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강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시는 성격, 감정, 지각 같은 것들 있죠. 그렇죠? 성격은 어디죠? 고정적인 거라고요. 타고 태어난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은 뭐라고요? 변동적인 거라고요. 그때그때 다르다. 아침, 저녁이 다르다. 자, 지각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지각은 여기 없는데 주로 변동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떤 현실 세계를 받아들였는데 다시 더 정보를 취합해서 지각을 해봤더니, 인식을 해봤더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은 여기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장 이제 드라마틱하게 잘 안 바뀌는 변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변수, 이렇게 이제 나눠 본다면 성격, 가치관, 그리고 감정, 그리고 여기 보시는 지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동기부여 학습 스트레스는 여기에 이제 매핑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어떤 상태,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 수 없는 변수고, 학습은 뭐라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바람직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매핑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능력만 좀 봅시다. 자, 능력은 영문으로 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라고 했을 때는 통상 정신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정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추리력, 연산 능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육체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쓴 사람이 아무래도 무거운 짐을 나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력, 지구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최대치, 한계치를 얘기를 하는 게 능력입니다. 자, 능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2개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은 요 도식이 있어요. 요 도식 한번 보시면, 자, 퍼포먼스라고 하는 성과에 영향을 주는 몇 개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능력치가 출중하면 성과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태도, 그 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면 성과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능력, 태도 말고도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 위에 있는 동기부여도 되겠죠. 그렇죠? 동기부여가 지금 엄청 잘 된 상태야. 그러면 당연히 성과가 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도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일을 짧게 하는 게 훨씬 더 성과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2번째 도식이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만 보세요. 자,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루에 난 그래도 8시간 공부할 거야. 8시간 너무 짧은가요? 뭐 10시간 공부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노력은 누가 하죠? 동기부여가 고도로 이제 된 사람이 노력을 더 많이 하겠죠. 자, 그런데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 강도를 조절을 하는 변수가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이 노력을 했을 때 성과가 더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물론 성과로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노력치가 성과에 이어지는 이러한 인과관계에 있어서 능력은 그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조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있어요. 제가 프린트에 다 설명을 해놨는데 조절 변수라고 하는 마더레이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과관계 아주 심플하게 보면 노력을 많이 하면 성과가 난다. 이게 원인, 이게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독립변수는 그 후에 나오는 반응을 결정하는 변수예요. 그리고 종속변수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후행적인 결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절 변수는 통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하는 요 화살표 있죠. 그래서 마더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강도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관계 안에 있어서 그 어떤 변수가 개입됨에 따라 강도를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변수를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절을 한다, 아니요, 조절을 하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조절을 하는데 강도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을 때 성과가 나는 건 맞다. 그러나 능력치가 있다면, 즉 정신적, 육체적인 한계치가 굉장히 높다면 같은 노력을 해도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제 네이처와 널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네이처는 뭐죠? 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널처는 뭐죠?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능력치는 타고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논의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뭐가 맞다 아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대다수의 학자가 어느 정도는 타고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사실 타고 태어난다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미 태어난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카르마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올리버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타고 태어난 대로 그냥 살게 되는 그러한 과정, 되게 무서운 과정이죠. 그걸 이제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직 행동론에서 봤을 때는 능력치는 어느 정도 타고 태어나는 부분도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후천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요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과 관련된 파생 변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역량. 역량은 영문으로 competency라고 합니다. competency. 역량은 그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업무 성과를 탁월하게 내는 고성과자. 그러니까 적당히 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주 일을 잘하는 고성과자들에게 관찰되는 심리적, 행동적 특징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있어요. 김연아. 김연아는 스케이팅을 적당히 잘 타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되게 잘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하는 고성과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행동적인 특성, 공통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뿐만 아니라 사실 아사다 마오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속성을 한번 봤더니 어떤 멘탈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성실하다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역량은 고성과자들에게 관찰되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펜서와 스펜서라고 하는 학자 부부예요. 부부이기 때문에 스펜서 앤 스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펜서와 스펜서라고 하는 학자가 1980년대에 이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자, 역량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량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아이스버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이제 스펜서와 스펜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역량은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빙산 모델로 살펴볼 수 있는데 빙산은 어떻죠? 가시적으로 표면 위에, 그러니까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도 있고 비가시적인 부분도 있다. 이걸 이제 여기에 투영시킨 거예요. 이렇게 투영을 시켰다. 네, PPT 잘 만들었죠. 제가 만들고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냐? 스킬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과 지식은 보인다는 겁니다. 스킬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반복된 훈련과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자,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사람에게 축적된 정보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쉽게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데 이 표면 아래, 수면 아래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자아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아 개념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미지와 표상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 이런 것들과 결부가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된 상태. 얼마나 뭔가를 지금 추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구하는가. 이런 동기부여가 된 상태뿐만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속성, 특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킬, 지식, 자아 개념, 특질, 동기 요 5가지가
역량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펜서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자, 스지, 자특동 이렇게 이제 제가 5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요 5가지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고 이 행동은 어떻게 된다? 성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높은 성과로 표출이 된다. 그래서 요런 이제 역량의 구성 요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역량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그런데 고성과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역량이다. 자, 그 다음에 관리자의 능력 분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관리자의 능력이 왜 나오느냐? 능력치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구성원과 정말 조직의 상층부에 있는 관리층의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층의 능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뭐에? 조직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층의 능력을 구분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카치입니다. 카치. 굉장히 이제 이렇게 엄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엄하게 생기신 분들이 너무 많죠? 자, 카츠가 이렇게 이제 관리층을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완전한 탑 오브 탑층과 밑에 이제 슈퍼바이저리라고 하는 하위 경영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최고, 중간, 하위로 구분을 했을 때 관리층이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과 기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카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관리층이라 하더라도 관리층은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각각의 관리층이 보유해야 되는 기술과 능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선 최고 경영층은 어떤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컨셉추얼 스킬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컨셉은 뭐죠? 개념이에요. 개념적인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다시 말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조직의 완전히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M&A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복잡한 환경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개념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환경에서 그것을 단순하게 그리고 그것을 정보를 모아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개념적 자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 경영층을 한번 보죠. 하위 경영층은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 실무진들이랑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실무진들을 잘 지시 통제하려면은 아무래도 실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테크니컬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그 재무팀 과장이에요. 과장 정도 되면은 이제 과장이나 부장 정도 되면 하위 경영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실무진, 특히 이제 대리급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주인급이 와서 저 재무제표 이거 지금 잘못됐는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적 자질은 실무적인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 경영층을 한번 보시면 인간관계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탑층과 실무진들의 고충을 서로 교류하면서 빨리 문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실무진들은 이제 동기부여도 시키고 그 다음에 하위 경영층에게 지시도 잘 하면서 위에서 지금 지시 통제 명령한 것을 스무스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자질 중요한데 물론 중간 경영층에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경영층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최고 경영층은 개념적 자질이 가장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이것만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는 테크니컬 스킬도 필요하긴 한데 조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알긴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념적 자질이다. 그다음에 인간관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자, 그다음에 하위 경영층은 어떻게? 전문적인 어떤 그
전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이다. 자, 그런데 뭔가 개념화 능력, 써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알아둘 필요는 있으니 이것은 이제 조금, 그 다음에 인간관계 능력은 중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창의성이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한국 기업들에게 지금 중요시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다. 창의성. 그래서, 자, 창의성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정보나 지식을 독특한 방법으로 결합해서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볼 게 있어요. 우선은 정보나 지식을 독특한 방법으로 조합한다고 했죠. 조합은 뭐죠? 결합을 시키는 것인데 이 결합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의성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그냥 새로운 걸 어디에서 갑자기 그냥 얻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방식을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운 걸 결합하는 방식. 이게 이제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어떠한 아이디어를 산출을 하는데 두 가지. 참신하고 유용하다는 거예요. 참신하다는 건 뭐냐면 새롭고 유용하다고 하는 것을 실생활에 정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합을 해서 그게 새롭고 실생활에 쓸모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영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창의성이라고 할 때는 creative personality라고 하기도 하고 창의력이라고 할 때는 ability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크리티컬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연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김영채라고 하는 연구자가 2007년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적인 측면이 좀 가미되어 있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능력 을 의미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창의성 또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적 측면 그리고 능력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성격이 근데 뭐라고 얘기했었죠? 어느 정도는 좀 타고 태어나는 부분이 있다. 능력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라고 하는데 둘 다 써요. 원래는 이제 원문은 creativ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창의성 또는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아베마일 교수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하버드 경영대 교수입니다. 하버드대 경영대 교수인데 원래는 아동 심리학과 전공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베마일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의성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창의성이 배양이 되려면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가 뭐냐? expertise예요. expertise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러니까 이게 의외라는 거예요. 우선 이게 의외인 게 창의성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축적된 지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읽지 마세요. 지금 읽을 시간 없습니다. 이거 읽기도 바빠요. 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펴낸 저서 중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08년도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10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10만 시간의 법칙이 뭐죠? 결국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루에 3.8시간 정도를 계속 투자하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면 뭐가 되어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가 되어 있다. 그만큼 이제 숙련도, 지식이 축적된다는 거예요. 축적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엑스퍼티즈를 설명을 할 텐데 뭘 의미하는 거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드라마틱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만 시간, 무조건 뭐 10만 시간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 축적이 될 때,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 축적되고 기술이 축적이 된 상황에서 창의성이 배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했었죠? 10년이다. 제가 이제 노무사 합격하고 강의를 하고 신림동에서 이제 거의 있는 지 9년, 10년이 다 돼간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만큼 이제 창의적으로 어떻게 해야 더 잘 가르쳐 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축적된 시간, 노하우,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선은 첫 번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띵킹 스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패러다임, 사고의 총체를 변환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 능력이나 이제 사고 능력 측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 이거 예시를 뭘로 들을 수 있냐면 제 동기 중에 노무법인을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이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 자문을 하시면 이렇게 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거예요. 바로 오케이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겠죠. 그러면 자, 기업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동기 중에 결합 상품을 이제 만들어낸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지금 이제 자문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자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문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규정 정비 같은 것들을 결합해서 많이 같이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조금 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결합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그냥 부당해고 구제 신청 얼마, 자문 얼마, 의견 얼마, 그 다음에 규정 정비 얼마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요런 새로운 참신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롭게 변환하는 생각의 기술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 태스크 모티베이션입니다. 이거는 내적 과업 동기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재미가 있어야 완전히 몰입을 하겠죠. 그래서 헝가리 심리학자 중에 칙센트미하이가 있습니다. 칙센트미하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몰입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나머지 시간, 공간의 경계를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세 가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창의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엑스퍼티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내적 과업 동기, 재미와 흥미를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는 보고 15분 쉬고 이제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